뭐 편하게 그냥 손 들고 따로 진행자가 없으니까 편하게 손 드시면 예. 삶에 있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중에 갈팡질팡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저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작가님께서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헤쳐 나가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거 대답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우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잖아요. 거기다 국회의원도 2번 했죠. 장관도 지냈죠. 그러니까 되게 센 놈이에요.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일찍 출세해가지고 잘 나가는 놈이에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당 부분 그게 일종의 무릎 보호대나 헬멧 역할을 해줘요. 저는 상당한 정도의 헬멧 강도, 상당한 정도의 타격을 견딜 수 있는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이런 걸 차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닥치는 대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좀은 낫지 않을까? 사실 세속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도 다른 선택을 해서 긴 시간을 살고 나면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자존감을 그게 채워줄까?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사람이 경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아무렇게나 해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막 마음이 막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어 싶으면 뛰쳐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은 거는 역시 꽤 튼튼한 헬멧과 그 무릎 보호대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해도 돼요. 정말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 내가 안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이제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할 수 있겠으나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해. 그럼 B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이 평가를 못해요. 그 사람 자신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은 겉보기와 다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어떤 규범적인 평가, 도덕적인 평가를 할 때 그것을 겉으로 주어진 어떤 잣대로 그냥 잘라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자기만의 진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에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 안 해줘도 별로 상관없는 거죠.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그런 점들을 다 두루두루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한 거라면 때로는 그런 자존감의 훼손도 감수해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판단은 될 수 없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위계와 서열이 있고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딱 정해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는 게 우선이죠.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삶은 내가 부여하는 만큼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작가님 삶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차지하는 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제 삶에서는 그냥 책 읽고 글 쓰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살기는 서울에 살고
작업실은 파주에 있어서 이동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파주 출판단지 가면 거기 사람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도 많이 생기고, 그 예전에 또 정치를 할 때 맺었던 인간관계들이 또 뒤를 끌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미팅들, 모임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쯤 전에 파주 작업실을 정리를 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집 아주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되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거의 사는데 되게 조용하고 적막한 생활이에요, 지금. 그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다른 일 없이 책 읽고 그리고 메모하고 뭐 글 쓸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되게 좋아요. 예. 그 시간들, 제 조그만 방의 분위기, 밖에서 들리는 소음, 점심 먹으러 그 근처의 식당들에 다니면서 밥 먹는 시간, 다시 돌아와서 또 뭐 이제 책 읽고 요런 시간으로 이렇게 낮 시간이 이어지는 그게 되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유럽 도시기행 쓰기 위해서 유럽을 종종 다니는데 이 책을 기획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 책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도 곧 또 나가게 되는데 이제 한번 나가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니까 매번 새로운 도시를 가는 거니까 복받아 축복이다 이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도시에 가려면 이제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동선도 짜야 되고 가서 또 실제로 보기도 해야 되고 가보면 또 살펴보고 간거하고 또 다른 점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1년에 한 제가 2-3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좋고요. 앞으로 그래도 한 5-6년 정도는 더 다닐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길어도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길게 다니는 거는. 그때는 어디 편안하게 해주는 여행사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룩상 메고 이렇게 막 하루에 10km 이상씩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고요. 작가답죠? 네, 제가 작가, 글 쓰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그거 말고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죠. 예. 거기서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쓴 책은 뭐 제가 죽고 나면 또 금방 다 잊혀질 책들이고 이렇게 오래오래 남을 책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다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별 불만은 없습니다. 예. 되게 팔자 좋죠. 예.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작가님께서는 문과 남자이셨는데 어쩌다가 이제 과학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지. 이과 전공하신 분들이 문과 공부를 하면 쉽죠. 네, 쉬워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가서 그냥 책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읽다 보면 약간 딱하다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엄청 주장을 해놨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요. 사실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다만 이제 인문학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인간이 특히 문과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압축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인문학의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껴안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물질이네. 아니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물질이라는 거를. 근데 그게 이렇게 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몸이라는 이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다음 왜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고 주로 인간의 정신, 문화,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몸이 물질이잖아. 그러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과학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인문학 자체에서 주지 않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요. 과학과 인문학은. 근데 과학의 질문은 인문학의 질문과 다른데 과학의 질문을 몇 개 알고 나니까 인문학에 알고 있던 질문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밌었어요. 재미없으면 못 읽죠. 지금까지 과학 공부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때문에 과학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 막 어떤 감정도 막 느끼게 돼요. 그 전에 없던 감정, 모르던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돼요. 또는 알던 감정을 더 진하게 느껴요. 그런 게 원래 책 읽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니까 그렇게 좀 재밌었어.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게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는데 듣다 보면 항상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만의 어떤 설득하는 노하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좀 가식적으로 칭찬해야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적절한 방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못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 일인데 되게 이제 남들하고 설득까지는 몰라도 남들과 대화를 잘 이어나가려면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마음에 없는 말, 그러니까 빈말은 아니고 빈말은 너무 심한 표현이고 꼭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가식적인 말이라고 하죠. 일단 가식적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그 형용모순 같은데 가식적인 말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면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들려요.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하면요. 저도 사실 저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거든요. 아니 짧은 인생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보기 싫은 사람은 왜 만나냐 이 주의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좋아하지 않아도. 예컨대 제가 예전에 썰전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매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난 전원책 형님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좋다고 생각해야 돼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좋은 점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점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안 좋은 점이 내가 안 좋아하는 점이 객관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점이 여러 개 있다면 또 내가 받아들일 만하거나 또는 좋아할 만한 점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를 생각하고 정말 이런 점이 좋아라고 막 생각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제 녹화 시간에 앉아서 막 얘기하다가 저 변호사님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해놓고 내가 속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봐도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과 꼭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관계를 나쁘게 맺는 것보다는 좋게 맺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또 일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가식적인 거죠. 아니, 처음에 잘 지내야 되라고 생각할 때 이미 뒷머리에 계산이 돌아갔잖아요. 이건 타산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근데 가식적인 건데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진심으로 할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가식적인 말을 진심으로 하자. 그게 제 생각에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전망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분야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읽어본 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인공지능과 천연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지능이죠.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게 이제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쓴 논문에 보니까 그때 이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아침에 조깅하다가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메리야, 너 그 소식 봤니? 무슨 소식이지? 글쎄 우리 성당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이러면서 이 웨어러블 그 컴퓨터에서 기사 검색해서 서로 수다를 떠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70년 전에요. 앨런 튜링이 그때 이미 20세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 이른바 튜링 테스트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기계인지 사람인지를 맞출 수 없는 확률이 몇 % 이상 되는 그런 컴퓨터가 나올 게 확실하다. 그 얘기를 그때 이미 했고요. 뭐 수학, 연산, 체스, 뭐 게임, 뭐 이제 이런 분야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 얘기들이 이미 1950년대 초논문에 다 나와요. 우리의 미래는 AI 때문에 뭐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낙관적으로 그냥 인문학적 어떤 추정을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잘하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대응을 할 거야. 응?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벌써 1000년 전부터 그 무슨 고려 시대 때부터 성균관 만들어 가지고 시험 봐서 그 공무원 뽑고 이랬던 나라니까 아니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서양에서는 그때 뭐 무슨 국가는 없다시피 하고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이 이래서 막 마녀 사냥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던 시대에 우리는 시험 봐서 공무원을 뽑았어요. 고려 시대부터. 공부, 학습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뭔가 저 분야에서도 뭘 하면 잘 할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저는 이제 제조업은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뭐 신발 공장 이런 데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로봇이 하지. 그 한때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빈발하던 그 문명이 지금 5% 미만만 농업에 종사하는데 식량이 남아도는 정도까지 됐잖아요.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20%가 안 됩니다. 전체 피고용인 숫자에서 GDP 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수출을 전 세계에 엄청나게 하고 우리 국민이 다 쓰고 몇 년 써도 못 쓸 거를 해마다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조업 종사 인구가 5% 미만으로 내려갈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든 노동은 인공지능이 이끌어가는 로봇이 다 대체할 거예요. 지금 뭐 부두에서 상하차 이런 근골격을 대체하는 로봇가 제일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하면 그건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정말 노화와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로 바꾸는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되면 그냥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부질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존재 양식, 문명의 양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하고 공부를 중요시하는 집단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예,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문화교양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 예. 유 작가님 하시면 되게 달변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독서량에 의해서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그 작가님만의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만나고 뭐 책을 읽는 게 재밌다 하는 느낌을 얻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군정 때 교원 자격 시험을 봐서 학교는 안 다닌 분이지만,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이제 고학하고 혼자 독학하고 그래서 교원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그때 이제 해방된 직후에 막 교사를 뽑을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사가 되셨는데 집에서 늘 책을 읽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셔서 이제 한자 일제 말기여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도 안 시켰고 한글 교육도, 그리고 뭐 한문 교육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결혼하시고 나서 출근하면서, 나이 차이가 좀 났거든요. 이제 하루에 글자 4개를 써주고 가셨대, 한자를.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와서 숙제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소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한자를 꽤 많이 아셔가지고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던 신문을 다 읽으셨어요, 옛날에. 또 집에 책이 많이 굴러다녔고요. 저희 누이들도 뭐 소설책 읽다가 집 팽개쳐 놓으면 아무거나 이제 읽으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무렵인데, 그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서유기, 이렇게 두꺼운 거 읽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 소공녀 이런 거는 이제 누나들이 읽다가 막 그 여자애들이 주로 읽는 소설들 있잖아요. 세계 명작 전집에. 그런 게 우리 집에 많이 굴러다녔어요. 그 심심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고 뭐 그러니까 그 책이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집에 그런 게 굴러다니면 그냥 보게 되죠. 보다 보면 이제 뭐 무슨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책들을 읽게 되니까 그거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봐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집에 책을 막 굴려놔도 난 책이 제일 싫어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예. 다 달라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집에서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이 자주 보일수록, 생활 공간에 책이 많이 굴러다닐수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책은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죠. 필독서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누구나 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간에 자기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장르가 어떠하든. 읽다 보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요. 읽다 보면. 예. 그 누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읽고 산다. 그게 제일 좋은 독서의 방법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MBTI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전 잘 몰라요. 그 제 처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저보고 막 뭐라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가 나오네. 아빠 나 시험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이게 제 대답이에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F에 가깝네. 어떤 과목인데 왜 망했는데 저게 T예요? 그 MBTI 저는 테스트도 안 해봤고요. 그리고 저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 처하고 아들이 툭하면 밥 먹다 말고 무슨 T고 F고 뭐 NT고 뭐 이러면서 직장에서 뭐 신입사원 뽑을 때 뭐는 뽑지 마라, 뭐는 뽑아라 뭐 이런데요. 근데 저게 사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카테고리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카테고리에 2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개네요. 그죠? 16개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건데, 가끔은 저거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양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 유형으로 묶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면 이 유형이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저 MBTI를 잘 모르지만 저걸 보고 있으면 저건 맨 동어 반복하는 건데, 응? 그러면 유형이 뭐면 이래도 되고 유형이 이러면 다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윤리 기준이라는 건 보편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 MBTI는 그냥 저는 어떤 욕망, 우리에게 저런 것을 요구하는 욕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고 싶은 거죠. 또 나를 이해해 보고 싶고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면 좀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런 거를 원하는 욕망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MBTI는 그냥 토톨로지, 동어 반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글 쓰는 사람은 독자들 만나러 잘 다녀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힘도 딸리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게을러지나 봐요. 그래서 독자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 생각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냥 책 읽고 글만 쓰면 안 되나? 책을 팔러 다녀야 되나? 막 이런 또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 저도 이제 잘 종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사명감과 그런 것의 절충 형태로 한 50여 분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요. 이제 독자분들과 만나면 좋죠. 좋고 제 책 읽고 오신 분들 또 앞으로 제가 낼 책을 또 읽어주실 분들이니까 저한테는 다 귀한 분들이죠. 계산상. 그리고 이렇게 가식적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늘 독자들께 이제 감사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 책이 이런 점에서 좋았다. 나한테 이런저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블로그 서평이라는 걸 볼 때 글 쓰는 사람으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눈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